볼게요. 수업 시작하고 나서는 적당 문제. 자, 봅시다. 우리 17페이지 상징부터 하면 되죠? 그죠? 네네. 오케이. 상징부터 봅시다. 수빈이는 끝나고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대기가 수업 처음부터 볼게요. 자, 상징을 오늘 좀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징 앞에 이제 배웠던 게 우리가 이제 수사법이었죠. 수사 3법. 수사 3법 내용을 간단히만 좀 정리할게요. 왜냐면 이제 요거는 고전, 현대, 그 다음에 시, 소설 상관없이 다 나올 수 있는 어느 작품에나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필수적으로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그런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정리 한번 해보자면 수사법, 수사 3법 중에 이제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이 있었죠. 그래서 비유법에 여러 가지 이제 하위의 개념들이 존재했다. 운유, 지교, 하위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이제 시험에서 나올 때는 이제 비유에 해당하냐 아니냐 그 정도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의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따로 이렇게 의인법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유법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16쪽에 강조법이 있습니다. 강조법 말고도 이제 어떤 특정한 의미, 작가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표현 방식들인데 이 강조법에도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야. 과장법, 열거법, 반복법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대열법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사 3법의 마지막 세 번째 변화법이라는 게 있어. 큰 틀에서는 어떤 문장의 표현 효과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법도 여기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설법 이제 표현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죠. 이런 거 역설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리법, 백구법, 도치법, 문답법, 인용법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변화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이 수사법, 비유강조 변화법에 해당하는 이 개념들 하나하나는 그냥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을 그냥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상식은 뭘 좀 알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기본 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한번 봤고, 오늘 이제 상징을 들어갈 건데, 상징과 비유법, 비유법과 이 상징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상징과 비유는 사실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험에서는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를 문학으로 이제 출제하고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 두 개념이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고 용어들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비교하는 형태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상징을 보니까 추상적 관념이나 시상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나 정서 같은 관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인 걸로 묶어서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묶어서 구체화시켜서 나타내는 거죠. 제루살렘의 마음은 얘는 동해바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은 동해바다처럼 넓은 마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루살렘의 마음은 동해바다. 이런 게 이제 추상적인 사람의 마음을 구체적인 동해바다라는 것에서 표현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말하는 거야. 비유 상징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빈칸이 있죠. 무엇은 드러나지 않지 무엇만이 나온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비유와 상징의 첫 번째 차이죠. 상징은요. 얘는 원관념. 자, 상징에서 원관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 뭐만 나오면 고조관념만 고조관념만 그렇죠? 자, 원관념은 뭐예요? 여러분, 원관념 뭐였죠? 원래 나타내려는 대상이 아니죠. 고조관념은 그
그 원래 나타내는 의미나 대상을 비유적으로, 효과적으로, 문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 대상이 보조. 이렇게.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물이 있어. 근데 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물의 상징 의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의미 있죠. 물을 했을 때, 물이라는 딱그 대상이 떠오를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한 거. 뭐가 있죠? 물하면 떠오르는데 뭐가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래도 민저의 말. 물. 어? 바다. 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그 어떤 관념, 추상적인 그런 거 말하는 거, 의미 같은 거 말하는 거, 어떤 대상을 또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상.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바다. 물의 어떤 속성 같은 거 말해요. 쉽게 말해. 깨끗한 꼬아줘. 맞아. 깨끗한 거죠. 왜냐면 물은 어떤 오염물 시선이잖아. 그냥 깨끗한 물이죠. 또 뭐가 있어? 수지. 뭐 물하면 떠오르는 거. 아니 그냥 말해봐. 뭐 어려운 거. 네? 그러고? 그러고? 어려워. 시원하죠. 그래. 돼. 쓰게 시원하게. 수빈이. 뭐 있어? 그건 행위니까. 다음 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이렇게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 순수. 또 다양한 어떤 의미가 있죠. 물의 상징적 의미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원가님 뭐가 보정하는 거죠? 원가님은 뭐야? 물은 원가님이니까 보정하는 거죠. 이게 보정하는 거죠. 이게 원가님인 거죠. 그죠? 자, 시에서 작가가 물을 사용했어. 그래서 어떤 의미 나타내려고 하나? 이런 상징적 의미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원래 나타내는 의미가 뭐는 거야? 이것들이잖아. 그게 원가님. 물은 뭐야? 보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잖아. 물이라는 대상을 시에서 사용했다는 건 물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고 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의미 관계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차이인 거야. 비유와 비교의 수. 자, 1대 다 말이죠. 보자. 보조관념이 1, 원관념은 뭐야? 다 여러 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비유는 어떠냐? 비유는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함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비유는 제우스의 마음은 우연하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관념 아예 없이 보조관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비유는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의미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냐면 1대1로 성립이. 그렇죠? 1대1로. 그런 것들이 약간 상징과 비유의 차이점이다. 상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원형적 상징이고요. 원형적 상징이고 관습적 상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범주의 상징적, 가장 작은 범주의 상징적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랑 얘가 중요해요. 원형적 상징이 적용되는 범주는 인류 전체. 인류 전체에 적용돼요. 인류 전체에 적용되고요. 관습적 상징이 적용되는 범주는 공동문화.
예를 들면 동아시아 있죠. 동아시아 어느 나라죠? 동아시아 어느 나라 들어가죠? 중국? 일본 우리나라 공동 문화권 맞죠? 자, 계획적 상징은 당연히 작가 계획.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원형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이 왜 중요하냐? 여러 작품에서, 여러 작가의 여러 작품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공통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당연히. 얘들아? 예를 들면, 물이 나와서 고전시가요. 오케이? 근데 현대시에도 물이 나와. 현대시에 예를 들면, A, B 작가가 있어요. A의 작가에도 물이 나오고, B의 작가에도 물이 나오고, 고전시가에도 물이 나와. 근데 그 무대의 의미가 원형적 상징으로 쓰였을 때, 어때요? 같잖아. 같거나 유사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원형적 상징의 의미 또는 관습적 상징의 의미를 알았을 때 이거를 여러 작품에 적용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 상징은 어떠냐면 그게 안 돼. 그냥 그 작품에서만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 작품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여러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효율이 더 좋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당연히 성질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럼 물은 이런 의미가 있어. 물은 이런 의미가 있고 물의 이런 의미는 뭐냐면 원형적 상징에 해당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건 아니면 뭐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건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건 네덜란드 사람한테 물어보건 물의 상징적 의미는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 관습적 상징.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많이 쓰이는 관습적 상징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매화 아시죠? 그 다음에 난초 알죠? 난초 국화 우리가 다 아는 쪽들이죠? 식물들 그 다음에 이제 죽이 있어요. 계란류라고 합니다. 죽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첫 글자를 갖고 매난육죽 매난육죽 요거를 약간 암기하고 있어요. 첫 글자 딱딱 매난육죽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관습적 상징이라고 소리예요. 어디서 쓰인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공통적인 관습적 상징이라고 보는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전시가에서 상당수의 작품들이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공통된 의미를 쓰인다는 거예요. 작가가 달라, 시대가 달라. 고려 시대, 고전 시가는 조선 시대, 고전 시가는 얘네들이 나왔어. 그럼 뭐야? 이상. 얘네 어떤 의미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사군자라고. 네 명의 군자다. 식물에서 군자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식물이에요. 네 개의 식물, 네 명의 군자, 사군자. 지조와 저기를 지조죠. 겨울에 대나무가 하얗게 변합니까? 거의 눈이 쌓인 대나무 말고 그 푸름을 잘 안 일으켜. 대나무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혹독한 시기에도 자신의 푸름을 잃지 않고 있어요. 속성, 대나무 속성. 지조와 저기. 누구? 두 개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작품의 어떤 상황과 맥락이 왕과 신하라면 지조 있는 신. 만약에 작품의 상황과 맥락이 사랑과 관련된 거라서 그러면은 사랑하는 이에게 지조를 지키려는 여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조와 저기는 어떤 신하와 임금의 어떤 그런 관계 또는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알아두시죠. 암기해놔야 돼. 되게 자주 나온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봤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어의 그 원리 책 풀고 있잖아요. EBS. 거기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갔다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지나간 작품들에서 요것들을 찾아서 진짜 이렇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개인적 상징이 있는데 이거는 작가가
복창적으로 창조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작품별로 따로따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상징에서 두 가지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적 허용 넘어갈까? 시적 허용으로 넘어가보면 문법상으로는 틀린 편인데 시에서 인정하는 거. 이 문법상 틀린 편을 인정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시에서 허용하는 거. 시적 허용. 예시를 두 개 실어놨어. 모든 순간이 다 이렇게 되죠. 근데 왜 틀렸을까? 원래는 다거든. 근데 다 이렇게 했어. 이거 시적 허용. 문법적으로 다라고 표기하지 다라고 표기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되게 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이죠.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 이거 시적형이냐?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만약에 선지에서 시적형 나왔을 때 그거 뭐 틀린지 맞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시적형이 최근 2, 3년 동안 나왔어요. 선지 시적형이 나왔습니다. 최근 내가 보통 최근 하면 이제 3년 이내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르십니까? 몇 틀렸죠?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아십니까라고 해야 돼. 네, 시적 이런 것들이 좋은데 시적 고용이. 그래서 이 시적 고용을 정확히 뭔지 알아야지 본문에서 이 시적 고용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죠? 그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행간호칭. 얘도 이제 뭐 자주 나오는 편이야. 아마 그 안하부에서 배웠던 작품 중에 행간호칭 있었던 작품 있잖아. 그렇죠? 안하부에서. 아무튼 일본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나서 자, 행간호칭이 있는데 시어가 앞에 행갑이 연결되는 동시에 뒤에 행갑이 연결되는 표현 방식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행간호칭 행간호칭에서 그리고다 B급 있죠? 이거 행갈이야. 행갈이 표시고요. 말을 B급 있죠? 하니 이렇게 시의 일부를 발제해서 이름해 놓은 부분인데 자, 총 3개입니다. 1, 2, 3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정한 시어 하나가 행간벌칙이 적용되어 있어. 그러니까 앞에 행가도 연결이 뒤에 행가도 연결이 있어. 뭐죠? 행간벌칙 된 시어 뭐 있을까요? 뭘 것 같아? 말해. 수업 중에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뭐랑 비슷한데 수학 수업 들을 때 막 문제 풀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 수업 수업에서 너희들이 그러면 수업을 듣는 것만 하는 거랑 들으면서 문제 풀라고 해서 문제 열심히 푸는 거랑 문제 열심히 막 풀어야지 실력이 늘 거 아니야. 너희들이 수업만 듣는다고 무리지 않고 그걸 한번 정해서 문제 풀어봐야 될 거냐. 그거랑 비슷한 거야. 내가 수업 중에 질문 던지는 거에 대한 답변한다는 게 그 정도의 연습한 거라고 보시면 돼. 국어에서. 뭘까? 연습과 훈련 없이 성적 향상, 의무화, 욕심. 자, 뭘 것 같아요? 얘입니다, 얘. 아니, 얘가 여기랑도 연결되고 실제 위치는 어디 돼 있어? 세 번째 행에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도 연결이 되고 두 번째 행과도 연결되고 세 번째 행과도 연결되고 행과 행사에 걸쳐 있는 건데 우리가 얘를 의미단으로 풀면 어떻게 되나? 의미 단을 풀었어. 그러니까 그다음 말을 할까 하니 그리고 이렇게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의미단을 끊을 때 참고로 여기서 이제 네가 연결함이 연결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문법적 지식도 동원을 해보면 좀 더 편한 문제다. 문 나쁜 거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한다면 말을 할까 하니하고 그 다음에 행간이 또 그려 이렇게 해야지 잘 되거든. 근데 하니가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배치시켜야 되는 거지. 의도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여기에 연결된 거 맞죠? 근데 형식적으로 어디에 연결되죠? 세 번째 형식. 내용과 형식의 분리. 보통 이제 행간을 치면 그런 식으로 내용과 형식을 분리시켰어. 내용적으로는 앞에, 형식적으로는 그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효과를 노린 거냐면 행동고침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율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말하자면 의미 강조인데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시가 이별의 상황을 다루는 시. 이별의 상황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떠나야 돼. 근데 사실 이 사람과 내 마음이 있어. 말을 못하고 있다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 사실은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마음에 품고 있었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 말을 내가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이지. 이 부분이 망설이는 상황. 그리웠다, 그리웠었다, 그립다 말을 할까 말까 말을 할까 말까 약간 이런 상황. 말을 할까? 근데 여러분 봐봐. 만약에 한이를 여기 하면 어떻게 될까? 비교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거랑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거랑 어떤 게 화자의 망설임의 태도를 더 부각시켜? 한이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왜냐면 우리가 시를 낭독할 때 어떻게 하죠? 행을 끊어서 낭독하는 건 기본이죠. 말할까? 망설일 거야. 한이 그리워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볼까? 그래서 여기서는 시적 화자의 망설임 태도를 더 부각시키고 간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런 거야. 잘 써놔,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처음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써오면 돼. 물어보면 다 써오면 돼. 필히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이제 5번에 낯설게 하는 거 있어. 최근에 시험이 잘 나오지 않는데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다가 야,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설명하는데 낯설게 하기는 야, 이건 뭐 최근에 잘 안 나왔어. 이러다가 최근에 나왔어. 올해가 작년에 나왔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낯설게 하는 게 뭐냐면 뭐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 일상언어가 같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리듬, 이유, 역설적인 유추를 사용해서 일상언어와 다르고 참신한 유추를 들어서 새로운 느낌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낯설게 하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어떤 딱 정해진 구체적인 하나가 좀 포괄적인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역설을 사용해서 낯설게 하기를 만들 수도 있고 리듬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낯설게 하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예시가 있죠. 이것은 소리 없는 나오죠. 자, 이것도 역시 시의 일부를 이용했는데 요즘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 혹시 뭐 나타내는지 아세요? 이것은 소리 없는 나오죠. 이게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데 이음절자. 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초성 퀴즈. 이음절, 기억. 첫 번째 음절 기억, 두 번째 음절 이것, 얘가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치고 있어. 근데 그 아우성 소리가 없어. 참신하죠? 그러니까 약간 낯설게 하기는 참신하고 야, 이렇게 해도 이걸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게 낯설게 하기야. 이게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거 혹시 뭘까? 예시에 좀 뭐였어? 오, 답이 나왔네. 깃발이 깃발대에 걸려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바람이 뭐죠? 진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소리가 나는데 어느 정도 바람이 불 때는 아우성 치고 있어. 근데 뭐야? 소리가 없어. 이거는 우리 같은 범인들이 느끼고 시인 같은 뛰어난 언어적 감각, 그런 감수성, 그런 걸 캐치하는 감수성 있는 시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볼게요. 6번 감정이가 조금 빨리 나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쉽게 설명할 건 다 설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교재에서 문학사만큼 중요한 이걸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걔를 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서 일단 거기까지 빨리빨리 나가볼게요. 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황을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죠. 요거 개념은 여러분들 다 들어갔던 개념일 겁니다. 처음 보는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전에도 말했지만 이 교재에서 다루는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처음 보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긴 할 거예요. 자, 감정이익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두 가지 어떤 표현 방식이 있는데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걸 먼저 말할게요. 책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두 개를 설명할 때 보통 두 개를 설명하는데 자, 어떤 책은 얘를 상위에 건주 얘를 하위에 건주 설명하는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책들은 얘와 얘를 구별하는 형태로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책마다 같은 문학 해설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좀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학생들의 좀 여러분들 이해의 편을 좀 놓기 위해서 구별하는 형태로 좀 둘 다 어떤 게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어요. 둘 다 이제 그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별하는 형태로 일단 예시가 두 개가 있고요. 표가 있죠.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 1번, 2번, 3번. 그 왼쪽, 오른쪽 위에 괄호로 돼 있어. 그럼 여기서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상담문일 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 요거는 보고 읽어보고 한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정보가 있습니다. 자, 돌아오면서 질문 한번 해봐야지. 물어봐야지. 영중아, 누가 한번 영중이 한번 해볼까? 왼쪽의 빈칸은 뭐고 오른쪽의 빈칸은 뭐가? 잘 안 들려요. 왼쪽은 뭐야? 객관적 상관. 오른쪽은? 맞아. 왼쪽이 객관적 상관이고 오른쪽이 감정 이입. 자, 그러면 영중아, 위에 예시가 있죠. 접동새와 꽃은 각각 어디에 해당해요? 접동새는 감정이입이네. 그러면 꽃은 객관적 상관물이네. 그걸 써놔. 그러니까 접동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측면을 보는 거야.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일치하냐, 감정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냐 안 되냐, 의인화가 되냐 안 되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사실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셋 중에 뭐만 봐도 되냐면 2번만 봐도 감정의 직접적 노출. 그러니까 봐봐. 텅빈상에서 우는 접동새. 접동새가 뭐하고 있죠? 울고 있네. 그럼 접동새의 감정 직접적 노출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두 번째 꽃은요? 감정이 없잖아. 꽃의 감정이 직접적 제시도 없지. 그렇게 보내는 수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거에서 3번 의인화가 또 연결이 됐는데 봐봐라. 감정이라는 거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에요? 항상 그건 당연히 화자 또는 인간들의 감정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화자 또는 인간의 감정이 인간이 아는 대상에 들어가는 게 감정이거든. 그러면 인간의 감정이 인간이 아닌 대상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의인화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인화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맞죠? 감정이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인간의 감정이니까 그 인간이 아닌 대상이 의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인화가 뭐야? 인간의 인격화, 인간적 인격화가 되는 거잖아. 인간의 생각을 하거나 인간의 행동을 하거나 인간에 대한 수능을 하는 게 의인화잖아. 됐죠?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끝. 오케이. 자, 7번. 사이비 진술. 얘는 진짜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 요거는 가적 진술. 가적 진술.
가적 진술. 가짜 진술. 사인 비과학적 진술. 그래서 표현 자체가 이제 비과학적 표현인 경우, 가적 진술인 경우를 사이비 진술이라고 머리에 바다를 이깁니다. 말도 안 되죠? 놀라운데 나오는 건 진짜 없어요. 자, 아무튼 근데 일단 이 교재에 다 실어 놓긴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시상 전개 방법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시상 전개 방식이. 근데 일단 그 시상 전개 유형을 좀 보기 전에 일단 시상이라는 말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시상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시상이라는 말의 개념 자체가. 자, 여기 지금 시상의 개념 어떻게 돼 있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 감정, 사상, 생각 등 이렇게 되어 있죠. 되게 포괄적이죠. 이거를 총망라해서 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를 공부하다 보면 시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시상보다 이런 거 다 총망라하는 거예요. 시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화자의 태도도 시상에 들어가죠. 화자의 정서 당연히 들어가죠. 화자의 어조, 어투 이런 거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 게 전부 다 시상으로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 여러분 시상의 전개 양상 그렇죠? 시상의 전개 양상. 시상에서 예를 들면 잠깐 시상이 감정, 태도, 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조 같은 것도 여러분이 묶어볼 수가 있는데, 태도와 관련해서 이 태도와 어조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태도와 어조,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자의 태도가 되게 낙천적인 그런 어떤 사고관 가치관을 갖고 있는 화자야. 반대로 굉장히 시니컬하고 염세주의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는 화자예요. 정반대죠. 비관을 본다. 그러면 낙천적인 화자의 어조는 어떨까? 작품에서 어조 보통 어떨까? 낙천적인 성격 주로 어때요? 막 밝고 경쾌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되게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럼 어조가 어때요? 어조가 막 경쾌하고 밝을 수가 있나? 넌 내키 싸가지가 없어 이 새끼야. 넌 그거 안 되지. 뭐 이럴 수가 있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되게 시니컬한 사람들 어때요? 그래서 되겠냐? 잘할 거 없고 해서 될 수 있는 거지. 보통 이런 줄 있고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태도와 어조는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배울 건데 시상이 이렇게 전개되기도 하지만 전개되면서 어떻게 되냐? 시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시상이 전환이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뀔까? 태도가 바뀌면 어조나 어투도 바뀔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2번 시상의 전개 양상을 볼 건데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시상의 유발. 그러니까 유발의 경우는 시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상의 발생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발생했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2번으로 넘어가. 시상이 막 유발되고 발생해서 막 시상이 막 흘러가. 시상이 막 전개가 돼. 전개가 되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 시상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말했는데, 첫 번째 시상의 전환, 두 번째 시상의 지각. 시상이 흘러가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시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읽어보고 시상의 전환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말했어.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면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 문학사에서 배웠지? 미국사는 어떤 시? 내가 약간의 힌트를 줄게. 미국사 어떤 시? 며칠 전에 들었거든. 소윤이가 미국사 어떤 시였죠? 문학사에서 수업 들을 때. 어제 그제 봤을 거야. 그래? 미국사 어떤 시인이었어요? 기억 안 날 수 있어. 왜냐면 워낙 많은 작가들이 혹시 알베나에서 한번 물어봐. 영수이 한 번씩 기억나.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근데 내가 이제 수업 때 어떤 시인이다라고 분류해서 말해주겠어. 혹시 그거 기억나요? 근데 이게 기억이 나잖아. 엄청난 똑똑한 친구야. 왜냐면 우리 다 알잖아. 문학사에서 얼마나 방대한 정보를 내가 다뤄. 그치? 혹시 기억나요? 자, 이육사는 대표적인 저항시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저항시인 두 명을 항상 꼽아. 일제강점기 때. 첫 번째 이육사. 두 번째 민동주. 자,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을 수 있어. 이육사는 저항시입니다. 독립운동도 했다. 시상이 바뀌는 부분을 찾는 거야. 시상이 바뀌는 부분. 써놔, 표시해놔. 몇 작품? 됐어. 누구실까? 정했습니다. 누구시든지 정했어. 다 했습니까? 다 했어요. 자, 그럼 물어봐도 되죠? 민정이 한번 해보자. 민정이가 수빈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사람을 시킨다. 자, 민정이 한번 여기서 시상이 전화 어디서 일어나보죠? 아, 참고로 여러분 여기 빗근 두 개 있잖아. 빗근 두 개는 시에서 뭐냐면 연을 구분. 그러니까 원래 지면관계상 연 구분할 때 지면이 이제 적으니까 붙여놓은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연, 2연, 3개 연이 있는 거야. 3개 연. 아무튼 말해보자. 그것도 약간 힌트가 될 수 있어. 이게 연이라는 거 하나가. 뭐라고? 맞아. 정답.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여기서 시상이 전화해요. 근데 얘를 갖고 오늘 이제 뭐 할 거냐면 시 분석법을 할 거거든요. 시 분석법을 할 거거든요. 처음 본 작품이라서 어떻게 보는 거지? 요번에 반월고는 외부 지문은 안 나왔죠. 능동고는 외부 지문은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안 하고는 외부 지문에서 시가 현대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온 거야. 시험 범위 없어보는 거. 그럼 해석을 해야 돼. 시가 나왔어. 근데 할 줄 어떻게 시를 해석할 수 있는지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 샘플로 실어놓은 게 이육사의 전적이라서 그래서 내가 자세히는 이거 설명했고 잘 보면 앞에가 막 무슨 하늘이 끝났어. 그지? 카메라 위에 서 있어. 그죠? 근데 카메라 위에 누가 서 있는 거지? 주체는 안 나와 있죠. 보통 주체가 없으면 그 주체는 누구야? 화자겠죠. 그리고 한 마디 이렇게 뒤집을 조차 없어. 앞에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부정적인 상황까지 앞에가. 그게 부정적인 거죠. 맞잖아. 뭐 하늘이 끝났고 칼날 위에 서 있고 한 마디 이렇게 뒤집을 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화자가 있어.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눈을 감고 갑자기 생각하고 있어. 저기서 걔가 막 날 눈으로 쫓아오고 있어. 결국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지금 뭐냐면 시상이 바뀐 거예요. 시상 전환이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만 일단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상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시상의 전환, 위 작동의 시상의 전환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요.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시상의 집약인데 김종기의 성탄지라는 작품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한번 해보자. 자, 집약이 뭐야? 시상이 앞에서 막 정리되다가 특정한 대상이나 시어에 시상이 집중돼서 몰려있는 거야. 오케이. 자, 찾아서 한번 표시 한번 해보자. 시상의 집약이 일어난 대상이나 시어. 제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거 왜 표시 안 했어? 한번 해봐야 돼, 형아. 알지? 한번 해봐야지, 너.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네. 자, 이거 누구 시카고? 뒤쪽에서. 알았어요? 하윤아, 한번 말해보자. 아버지. 아버지가 시상의 집약이 일어난 대상이다. 오케이. 네, 한번 봅시다.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왔대. 그러니까 겨울인가 봐. 눈이 내리고 있고 아버지가 그 눈 내리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약을 갖고 돌아온 거죠. 집으로 온 것 같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온 게 뭐죠? 산수유연해. 근데 앞에 약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면 지금 이 붉은 산수연매는 뭐죠? 그 약인가 봐. 약을 쓸 수 있는 연대인가 봐. 어떤 상황인가 봐. 화자는 누군 것 같아? 이 아버지의 자식이 화자가 아니라 자식 화자인 것 같은데 요것만 봤을 때는 지금 자식이 아파. 네. 오케이? 네. 근데 약을 쓸 수 있는 게 없어. 네. 이게 좀 약간 옛날 작품이야. 그래서 어떻게 산에서 막 이렇게 해갖고 산속에서 헤매다가 겨우 약을 쓸만한 열매를 갖고 왔어. 그게 무슨 산수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 지금 제시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화자가. 하윤이가 말했던 아버지라는 것도 들어간다고 얘기는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초점을 맞추는 딱 핵심적인 대상이다. And 더 중요한 거 있나? 여기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버지를 전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아버지의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야. 구체적. 근데 그 희생과 사랑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집중돼서 나타나는 거죠? 해치고 밖에 나가서 그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시에서는 생략이 된 거죠. 비약되고 생략과 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와서 딱 열매 갖고 왔어. 이거 약이야. 이거 아이 먹이면 아이가 나을 수 있어. 이게 산수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상의 지배이라는 것은 산수유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3번 넘어보니까 시상의 마무리. 시상이 끝난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시상의 전개 양상에서 1번,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2번에서 봤던 시상의 전환, 시상의 지배 요거는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지를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적어서 찾아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상의 지배가 일어나는 대상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해봐야 돼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애매하네. 자, 그러면 이러자. 시상의 전개 유형은 2교시에 좀 하는 거고 뒤에 22쪽 잠깐 넘어갈까요? 22쪽에 현대시 이용 확인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잠깐 풀어보자. 지금 시간 5분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영준이랑 소린이는 약간 그 3일차 수업을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서 배웠던 내용들 있으면 거기만 풀어보자. 일단은.